그래서 1870년에 가자. 그러니까 보불 전쟁에서 그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에서 그 프로이센이 완벽한 패배를 한 이후에 3대 개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회개혁, 농노 해방, 그 투지개혁. 두 번째로 그 교육개혁, 세 번째로 군대개혁을 하죠. 그 군대개혁의 핵심 주자가 누구였느냐? 헬무트 폰 몰트케였어요. 그래서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붙습니다. 다시 보불 전쟁이죠. 그 보불 전쟁 이전에 두 번의 예비 전쟁을 해요. 하나는 덴마크와 전쟁을 해서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금 덴마크와 국경을 대고 있는 독일의 주가 슐레스비 홀슈타인인데 거기에 독일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원래 그게 덴마크 땅이었거든. 근데 덴마크 땅에서 그걸 덴마크와 전쟁해가지고 그걸 뺏어옵니다. 일제 한번 자기가 개혁한 개혁한 군대가 과연 전투력이 제대로 있는지 삽시간에 덴마크의 전쟁을 이겨서 그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지금 뺏어와서 지금도 독일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1866년인가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붙어서 그것도 몇 주 만에 전쟁을 이겨서 그게 주데텐란트라는 그 지역을 빼앗아 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빼앗아 오죠. 제가 알기로는 주데텐란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틀렸으면 제가 나중에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예비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역사 교과서에서는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벨기에 국경에 있는 스당에서 전투를 대회전을 붙습니다. 그때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3세와 전투를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삽시간에 나폴레옹 군대를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 황제인 나폴레옹 3세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파리로 진격해서 그 다음 해 1871년 1월 달에 이제 독일이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독일 지역에 사는 독일어를 쓰는 국가들을 통일합니다. 그때 대논쟁이 벌어져요. 무슨 논쟁이냐? 대통일을 할 거냐, 소통일을 할 거냐. 대통일을 하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통합해서 대통일을 하는 거고, 오스트리아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려면 또 전쟁을 크게 해야 되니까 소통일을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독일어를 쓰는 지역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통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줘. 그래서 소통일된 독일을 파리의 외곽 지역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그 유명한 거울방에서 뭘 합니까? 독일 제국, 제2제국,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독일을 통일하죠.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보불 전쟁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인물들이 나타났나? 바로 이 천재 두 명이 쓱 나타난 겁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1815년에서 1898년까지 살았어요. 1860년인가 62년에 총리가 됩니다. 연방 총리가 되죠. 총 전체,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총리가 되죠. 나중에 이제 통일된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헬무트 폰 몰트케라는. 비스마르크보다 몰트케가 15살이나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으로 이 사람이 군 참모장으로 1857년에 프로이센의 군 참모장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정치 천재고 한 사람은 전쟁 천재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 천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봅시다. 프로이센 왕국과 독일 제국 총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 30년 가까이 했죠. 28년을 총리를 지냈습니다. 근대적 통일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은 외교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외교로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독일을 통일하고, 소통일이지만 독일을 통일하고 완전히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평화주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를 정비합니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국민적 신뢰를 얻게 만들죠.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있어요. 독일이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군비입니다. 즉 당면한 문제들은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혈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의회에서 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일을 시켜놓고는 절대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화주의자로 완전히 돌변하죠. 예, 이게 그래서 정치천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트케는 전쟁을 천재, 전쟁천. 프로이센 군과 독일 제국군의 참모총장을 했죠. 1858년이군요. 나는 52년인 줄 알았는데 1858년에서 88년까지 30년간을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해서 근대적 군대를 만들었죠. 나폴레옹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왜? 오합지졸인 사병을 선발했어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막 거름뱅이, 노숙자,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을 걷어다가 전부 뭐예요? 사병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군기, 오로지 군기, 상관을 적군보다 더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그 군기, 엉망진창이지.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냥 총알바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형식적인 장교교육. 또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 장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 없는 작전 지시. 사령관의 명령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군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군대라는 것을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죠. 억압적 군기. 이 네 가지 요인이 곧 나폴레옹 전쟁에서 2008년 6년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위임형 전술을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압스트랙트 탁틱이죠, 이게. 명령에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게. 군인이 복종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인간은 그 원칙 위에 있다는 거야.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자율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케의 전략 사상은 뭐냐? 계획은 적군을 만나면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멋있는 계획을 세워도 적군을 만나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문제점, 미래, 발생할 가능성을 부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한다는 거예요. 토론. 그 토론 문화가 19세기 이때부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도. 전쟁의 목적을 모든 병사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전투시 지휘관에게 포괄적인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압스트랙트 탁틱이에요. 그리고 몰트케는 자기 삶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 Erst wägen, dann wagen. 철저히 준비하고 과감히 실행한다는 거예요. 준비는 철저하게, 그러나 실행은 아주 이게 정광석화처럼 실행한다는 거죠. 그게 몰트케의 마지막, 몰트케가 1990년인가? 이때, 1890년에 의회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전쟁천대지만 전쟁을 다시 하면 안 된다. 통일 이후에.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도 그때 그 황제가, 아버지 황제야. 비렐름 1세가 죽고, 비렐름, 하인리 3세인가 하는 그 아들이, 근데 병으로 3개월밖에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비렐름 2세로 황제가 됩니다. 젊은 20대 후반인가 아마, 나이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젊은이가 황제가 돼요. 그 젊은 혈기로 우리 독일 군대야말로 세계 최강이다. 그러니까 압스트랙트 탁틱 때문에 세계 최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식민지 개척에 나서고, 그다음에 또 전쟁을 해서 땅을 더 넓히고 하는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비스마르크도 말리고 이 몰트케 장군도 황제를 말려요. 그러지 마라.
이제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기 90살에 은퇴하면서 뭐라고 입에서 연설하냐. 여러분 7년 전쟁이 될지도 모르고 30년 전쟁이 될지도 모르지만 화약통에 먼저 불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머지는 전쟁광들이 나라의 수뇌부를 구성하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패전하고 다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섰지만 다시 또 나치가 들어서고 하는 일을 겪은 거죠. 이 몰트케의 예언자적 기능, 비스마르크의 예언자적 기능, 이것은 천재들만 가지고 있는 미래의 볼 수 있는 해안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날 같은 그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나는 건 가끔 이렇게 천재들이 쓱 나타나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천재들이 나타나질 않아. 그 뭐 흑발이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막 떠들고 그래. 아, 난 좀 미치겠어 아주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독일 통일하고 나서 그 유명한 바르사유 궁전에 거기에 이게 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빌헬름 1세 황제고 그 밑에 하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고 그 비스마르크 옆에 서 있는 검은 제복에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거를 달고 있는 사람이 몰트케 장군입니다.